미등록자 히가시노 게이고. 가구라는 신세이키 대학병원 부지 안에 들어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은색으로 빛나는 건물이다. 거의 대부분을 유리로 지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각 방의 창문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 태양 광선을 규칙적으로 쬐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 창립자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완벽한 내진 설계로 유리가 깨져 떨어질 염려는 없다지만 환자가 저격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모양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살인자가 될지 모르는 시대인데 조심성이 부족하다고 가구라는 이 건물을 올려다볼 때마다 생각했다. 정면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로비를 가로지르다가 멈춰섰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구석에 기다란 책상 뒤에 앉아있다. 뒤에 붙은 종이에 DNA 등록을 부탁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가구라는 바로 알아차렸다. 특수분석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국민들의 DNA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가구라 팀 앞으로는 DNA 정보가 많을 때는 하루에 1만 건을 넘는다. 가구라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직원 하나가 주부인 듯한 여성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DNA를 이용한 범죄 수사가 실시된 뒤로 검거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야 잘 알지만 주부는 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살핀다. 뭔가 구실을 찾아 자리를 뜰 생각인지도 모른다. 부디 등록해 주십시오. 직원이 애원하는 시선으로 주부를 보고 있다. 저렇게까지 저자세일 필요가 있나? 옆에서 보던 가구라는 답답해졌다. 친척 중에 범죄자가 나오면 그 사람과 내가 혈연 관계라는 사실이 금방 주위에 퍼지잖아요. 그건 싫어요.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직원은 여전히 굽실댄다. 가구라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친척 중에 범죄자가 생기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 말에 주부는 놀란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누구시죠? 직원이 물었다. DNA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구라는 그렇게 말하고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주부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DNA 등록의 진정한 목적은 범죄자를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게 최대 목적입니다. 하지만 충동적이라고 해야 하나? 어쩌다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범죄자는 안 잡아도 될까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DNA 수사가 있어도 범죄는 일어납니다. 체포될 게 빤한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충동만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런 범죄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찾아내고 싶겠죠. DNA 수사는 그분들에게 큰 버팀목이 됩니다. 등록자가 늘어나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야 잘 알지만 묻지마 범죄자가 자기 친족이면 세간의 이목이 나빠지기 때문에 수사에 협력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유족 앞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구라의 말에 주부가 고개를 푹 숙였다. 왜 나만 이렇게 추궁당해야 하는지 불만스럽게 여기는 게 분명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다시 말했다. DNA 정보는 친족 중에 범죄자가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아니면 혹시 친족 중에 범죄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가구라를 노려봤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고 가구라가 웃음을 건넸다.
치안 개선을 위한 시책에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모범을 보여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뒤따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면 벌써 자리를 뜨셨겠죠. 아니, 애당초 여기에 앉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주부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듯하다. 실제로 가구라의 또랑또랑한 목소리 탓에 주변 시선이 모여 있었다. 등록해 주시겠습니까? 가구라가 못을 박자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소리에 가구라는 옆에서 대화를 듣던 직원을 봤다. 여기 부인에게 수속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성 직원이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그럼 이 서류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입안 점막을 채취하면 됩니다. 혈액형 검사보다 더 간단하답니다. 가구라는 주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전국 병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DNA 정보가 순조롭게 모아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에 1만 건이 모인다 해도 전 국민의 정보를 모으는 데는 40년이 걸린다. DNA 수사가 완벽한 범죄 예방 시스템이 되는 날은 아직 멀었다. 게다가 조금 전 주부가 대표하듯 대다수의 국민이 DNA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한다. 정체를 모른다는 점이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가구라는 무책임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다. DNA 수사 덕분에 검거율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 친족이 부각된 것도 사실이다. DNA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전원에게 혐의를 둔다. 수사 도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이 알려지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가해자만이 아니라 혈연 관계인 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유발하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가구라의 솔직한 심정은 그게 뭐가 나쁘냐는 것이었다. 주위의 이상한 시선을 받고 싶지 않다면 자기 친족 중에 범죄자가 없으면 그만이다.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되었다거나 어쩔 수 없이 친족 중에 범죄자가 생겼다는 말은 사실 있을 수 없다. 둘 다 자신들의 뜻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 그 일을 하지 않은 대가로 차별을 받는 것이다. 가구라는 하루빨리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여당은 그런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의제화하지 않으리라는 게 그쪽의 정통한 사람들의 보고였다. 로비를 가로질러 옆 병동과 연결된 복도로 갔다. 뇌신경과 병동이다. 신세이키 대학병원 뇌신경과는 세계적으로도 굴지의 수준을 자랑했다. 가구라는 복도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그 층에는 VIP 전용 병실이 3개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병실을 한 환자가 점거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환자와 그 오빠가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문제는 없다. 경찰청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도착했다. 바로 정면에 문이 있고 그 옆에 정맥 인증 패널이 붙어 있다. 가구라가 오른쪽 손목을 대자 조용히 문이 열렸다. 가구라는 이어진 복도를 걸어가 중후한 멋을 내는 진갈색 문 앞에서 멈췄다. 문 옆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 그는 시계를 보고 약속 시간보다 1분 정도 빨리 도착했음을 확인한 다음 인터폰을 눌렀다. 이 정도 빨리 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각은 금물이다. 전에 2분쯤 늦었다가 상대의 심사를 뒤틀리게 한 적이 있다. 누구세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다테시나 고사쿠의 목소리였다. 나야. 가구라가 말했다. 그러나 상대는 바로 답이 없다.
한 박자 쉰 후 누구시죠? 하고 다시 물었다. 가구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대각선 위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에 비추고 있을 것이다. 꼭 이름을 대야 문을 열려는 것은 다테시나 고사쿠가 완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구라야. 조금 목소리를 높여 대답하자 드디어 도어록을 푸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다테시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변함없이 입 주변에 아무렇게나 수염이 자라 있다. 잘 지냈어? 가구라가 물었다. 그럭저럭이라고 해야 할까? 다테시나가 가구라를 보지 않고 등 뒤로 시선을 던졌다. 아무도 없어. 카메라로 확인했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다테시나는 별 반응 없이 들어와 라고 말하고 문을 좀 더 열었다. 가구라가 들어가자 한 여성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뚱뚱해서 뒤에서 보면 거대한 알 같다. 그녀가 문을 닫는 순간 살짝 옆 얼굴이 보였다. 오른쪽 뺨에서 목덜미까지 보라색 반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 세계 지도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가구라는 다테시나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가구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단말기가 10여 대 가까이 놓여 있고 모두 작동 중이다. 그것들은 다른 방에 있는 슈퍼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 병원이지만 도저히 병실이라고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바퀴 달린 의자 2개가 달랑 놓여 있었다. 다테시나 남매는 그곳에 앉아 정신없이 이동하며 단말기를 조작한다. 동생과 얘기 중이었나? 가구라는 테이블 위를 보며 물었다. 요구르트 용기가 놓였고 그 옆에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평평한 봉투가 있었다. 초콜릿 이겠거니 했다. 잠시 쉬었어. 다테시나는 요구르트 용기를 집어 옆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거 좋지. 자네들도 가끔은 쉬어야지. 수식과 프로그램에만 둘러싸여 있으면 머리가 이상해져. 가구라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다테시나는 입을 꾹 다물고 노려봤다. 그때서야 가구라는 이곳이 뇌신경과 병동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얼굴을 찡그리고 항복 포즈를 취했다. 그런 얼굴 하지 마. 나쁜 뜻이 없었다는 것 정도는 잘 알잖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다테시나가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보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응, 먼저 만나자고 해서 웬일인가 했어. 무슨 일인데? 다테시나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비볐다. 시스템은 어때? 시스템? 어떻다니? 무슨 문제 없어? 가구라가 웃었다. DNA 수사 시스템을 말하는 거라면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 지금 경찰청장은 마침 좋을 때 취임했어. 이대로 가면 임기 중에 쇼와 시대 수준으로 검거율이 높아질 거야. 그러자 다테시나는 비비던 손을 멈추고 가구라를 힐끗 봤다. 정말로 괜찮아? 그 눈빛에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았다. 가구라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사실은 데이터가 부족해. 검색 시스템에 걸리지 않는 케이스가 있거든. 방금도 등록을 망설이는 아줌마 한 분을 설득하고 왔어. NF13 말이지. 다테시나의 물음에 가구라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얼굴을 봤다. 알고 있어? 시가소장이 내게도 보고서를 보내. 사실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도 NF13 때문이야. NF13이 왜? 가구라가 묻자 다테시나는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다. 천천히 얘기하고 싶어. 내용이 조금 복잡하거든. 당신 오늘 미나카미 교수 진찰이 있지? 가구라는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진찰이 아니야. 연구지. 나와 교수가 함께하는 공동 연구라고 생각해줘. 어쨌든 교수를 만날 거잖아. 그 뒤에 시간 있나?
가구라는 머릿속으로 오늘 일정을 떠올린 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는 어때?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제 없어. 그 녀석은 언제나 그리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 아마도 4~5시간일 거야. 그럼 다 끝나면 다시 와줘. 알았어. 가구라는 다테시나 남매의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가 내린 곳은 4층이었다. 천장에 정신분석연구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복도를 걸어 가장 가까운 방 앞에 멈췄다. 노크를 한다. 들어오세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구라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바로 앞에 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그 너머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고 옆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인물이 서 있었다. 창 밖을 바라보던 그 인물이 가구라에게 고개를 돌렸다. 매부리 코에 눈이 움푹 들어갔고 뺨도 홀쭉하다. 그런 이목구비 탓에 외국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많이 받았다던데 본인의 말로는 순수한 일본인이라고 한다. 다테시나 남매와 만나고 왔나? 미나카미 요지로가 부드러운 어투로 물었다. 네, 고사쿠가 불러서 갔습니다. 불러? 별일이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리로 오기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미나카미 교수님 쪽 일을 먼저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짚히는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없네. 미나카미는 의자를 빼 앉았다. 그들의 정신 상태는 요즘 매우 안정적이야. 여동생도 만났나? 아닙니다. 제가 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구라가 한숨을 쉬었다. 늘 있는 일이죠. 제게 마음을 열어주질 않네요. 미나카미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깍지를 꼈다. 그 위에 턱을 올렸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무슨 뜻이신가요?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지. 전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인가? 가구라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안 되나요? 그 밖에 뭐로 봐야 하죠? 그런 사람이라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테시나 사키에게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 있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병원을 다니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 중 두 번째가 교수님을 만난 것이고 첫 번째는 남매를 만난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DNA 수사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미나카미는 이라고 말하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쓴 웃음을 지었다. 자네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군. 아, 얼마 전에 TV를 봤네. 자네 연구소에 시가 소장이 출연했더구만. 자신만만하게 DNA 수사 시스템을 선전하던데. 본인은 출연을 꺼렸는데 제가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여론의 이해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홍보 활동이 중요하니까요. 등록이 예상보다 늘지 않아서 초조한가 보군. 미나카미가 싱글거렸다. 교수님은 어쩐지 즐거우신 것 같네요. 저희 일이 정체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심술궂은 생각은 안 하네. 다만 자네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오랜만이라.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답답합니다. 여당이 빨리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면 좋겠는데요. 미나카미는 두 손 들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DNA 정보를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에 아직 반발이 크다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관리 보호하고 싶다면 유전자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관리받기 싫다는 건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나도 관리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관리된다. 즉, 타인에게 위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든다. 왜 이 장점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네.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회 구조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합리해 나가는 게 냉정한 논리죠. 미나카미는 다시 미소를 짓고 일어났다. 그의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있다. 유전자는 인생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자네의 지론이지.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때로는 수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삶에 활용하고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지는 결국 본인에게 주어진 초기 프로그램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다. 그렇습니다. 미나카미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가구라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구라에게도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실례하겠다고 말하고 의자에 앉았다. 인간의 마음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네의 생각에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 마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마음의 움직임과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모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를 긍정하는 논문도 여럿 있고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곧 범죄자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별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시작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난 후에 다테시나 고사쿠와 만날 예정입니다. 미나카미가 움푹 들어간 눈으로 가구라를 응시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치료의 일환이라네. 치료... 저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정보와 마음의 관계를 해명하는 연구 말이지. 그렇습니다. 자네가 하려는 일은 인간 마음의 미스터리를 해명하려는 거네. 그것도 자네의 육체와 마음을 사용해서 말이야. 그게 자네에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순 없네. 저는
제 신념에 근거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유전자에서 전혀 다른 마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흥미를 안 가질 수 없죠. 이 연구는 교수님에게도 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나카미는 턱을 잡아당기고 가구라를 살짝 위로 흘겨봤다. 내가 이렇게 자네를 만나는 건 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네.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자네가 끌어안고 있다고 보는 걸세. 물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반 환자와 달리 저는 병을 고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네만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연구를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같은 증상을 발견하더라도 그 인물이 협력해 준다는 보증은 없어요. 말해두겠는데 즉 류는 협력적이지 않아. 가구라가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류라는 이름을 들으면 늘 소름이 돋을 것만 같다. 그런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걸 교수님이 분석하시죠. 그 데이터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설마 안 주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자신의 정신분석 결과 요구는 환자의 권리입니다. 자네 의견에 대해 그가 뭐라고 할지 기대되는군. 미나카미는 가지고 있던 상자를 열었다. 담배 비슷한 물건이 10개 정도 들어있었다. 그것을 가구라에게 내밀었다. 꼭 제게도 들려주십시오. 관심이 있습니다. 가구라는 상자의 손을 뻗어 그중 하나를 집었다.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럼 좀 이따 뵙죠. 미나카미에게 말한 다음에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연기가 폐에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눈앞에 있는 미나카미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 경치도 혼돈스러워졌다. 뇌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뺨에 바람의 기운을 느꼈다. 바람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공기의 흔들림이다. 공기 조절 장치라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일까 생각한다. 멀리서 달리는 자동차 소리다. 돌아왔구나 하고 류는 자각했다. 눈을 떴다. 하얀 테이블 끝이 보였다. 늘 보는 테이블이다. 미나카미 교수의 방에 있는 테이블. 그 위에 재떨이가 놓여있다. 거기에 담배 꽁초가 하나. 하지만 평범한 담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미나카미 교수가 담뱃불을 껐다는 것도 안다. 가구라는 그것을 피운 직후 의식을 잃었다. 손에 든 담배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교수가 회수했으리라. 류는 고개를 들었다. 미나카미가 그를 응시하고 있다. 관찰하는 눈이었다. 기분은 어떤가? 미나카미가 물어왔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가구라는 자네에게 관심이 많더구만. 류는 소리내지 않고 웃었다. 의자 위에서 몸이 흔들렸다. 나 같은 건 그냥 놔두면 될 텐데요. 하지만 그럴만도 하죠. 그 녀석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더부사리가 있는 셈이니까. 배는 안 고픈가? 식사는 가구라에게 맡겨놓고 있어요. 대소변도, 그리고 섹스도요. 그런 생리적 욕구는 거의 없다는 소리군. 제로는 아니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아까워요. 무엇보다 내 인생은 짧으니까. 대부분은 잠들어 있죠. 짧은 인생이니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요. 알겠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지. 그래요. 교수님이 가구라에게 반전제를 조금만 건네기 때문에 여기 이외의 장소에서는 좀처럼 그림을 그릴 기회가 없죠. 함부로 반전제를 사용하면 인격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알아요. 그래서 참고 있죠. 미나카미는 열쇠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다. 고맙습니다. 류는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보았다. 전부터 한번 묻고 싶었는데요.
뭔가 교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기묘한 병을요? 미나카미는 순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다가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고칠 수 있을 거네. 적어도 가구라가 하려는 일에 비하면 훨씬 쉬울 거야. 정말 든든하네요. 불안하진 않나? 별로요. 다만 좀 신경이 쓰일 뿐입니다. 뭐가 말인가? 만일 이 병이 나으면 어느 쪽이 사라질까 하고요. 사라져?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저와 가구라의 인격이 동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고쳐진다면 저든 가구라든 둘 중 하나의 인격은 존재할 수 없어지겠죠. 아닙니까? 미나카미는 천천히 눈을 깜빡인 후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지. 그때가 되어봐야 알 일이지. 지금 시점에서는 두 인격이 융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네. 융합이요? 그건 그거대로 지금보다 더 성가실 것 같은데요. 아, 됐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니까요. 내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럼 방을 좀 빌리겠습니다. 천천히 즐기라는 미나카미의 말을 등지며 류는 방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위로 올라갔다. 복도는 썰렁했다. 예전에 이곳에서는 인간 게놈을 해석하는 연구를 했다. 그 연구가 끝나 설비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는 각 과의 창고처럼 쓰이고 있다. 류는 안쪽으로 걸어가 어떤 문 앞에 멈췄다. 열쇠 구멍에 미나카미에게 받은 열쇠를 넣었다. 빈 방이라고 해도 단단히 잠겨 있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방 안에는 많은 그림이 놓여 있었다. 모두 류가 그린 것이다. 그는 그림을 하나씩 살펴봤다. 대부분은 손만 그린 그림이었다. 양손으로 뭔가를 감싸고 있는 구도가 많다. 중앙에 이젤을 세우고 아직 아무것도 그린 게 없는 하얀 캔버스를 올려두었다. 미나카미가 준비한 거실이라. 그 옆 작은 테이블에는 물감과 붓이 놓여 있었다. 류가 붓을 들고 심호흡을 한번 했을 때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방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방문객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오히려 기다렸다고 해도 좋다. 그가 문을 열었다. 머리 긴 소녀가 서 있었다. 15살로 보인다. 몸매는 날씬한데 얼굴은 통통하다. 쌍꺼풀 진 눈을 깜빡거리더니 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 소녀가 말했다. 응, 류가 대답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방에 들어왔다. 아직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를 본 후 류를 돌아봤다. 자, 선물. 그렇게 말하며 주스 캔을 내밀었다. 오렌지 주스였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있잖아, 오늘은 뭘 그려? 그녀가 물었다. 오렌지 주스 캔을 쥐고 조금 망설이다가 류가 말했다. 다 정해놨어. 그러자 그녀가 다시 웃었다. 동그란 뺨 위에 있는 눈이 반달로 변했다. 어두컴컴한 복도가 길게 이어진다. 낯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광경이었다. 그 복도를 천천히 걸어간다. 복도 양쪽에는 미닫이 문이 늘어서 있다. 모두 모양이 똑같다. 걸어도 걸어도 복도가 이어진다. 그리고 한없이 미닫이 문이 있다. 그는 문 여는 게 두려워 하염없이 걷기만 한다. 언젠가는 어딘가에 도착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미닫이 문이 없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도는 계속된다. 영원히 이어진다. 미닫이 문도 끊임없이 나타난다. 절망적일 정도로 무한하다. 마침내 지쳐버린 그의 내면에 한 가지 기대가 싹튼다. 이 미닫이 문이 내가 찾는 출구가 아닐까? 이 문을 열면 다른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 기대는 점점 더 커진다. 오직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적당한 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닫이문에 손을 대고 만다. 누군가가 그만하라고 외쳤다. 누구 목소리인지는 모르겠다. 그 녀석이 계속 말한다. 그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 거야. 그는 속으로 되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영원한 복도를, 어둠을 향해 계속 걸어야만 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여기서 나가고 싶을 뿐이다. 그러지 마. 누군가가 말리는 소리를 뿌리치고 그는 미닫이문에 손을 댄다. 그리고 힘껏 열어 젖힌다.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다. 사람 형태의 검은 그림자가 위아래로 쭉 뻗어 있다. 자세히 보니 서 있는 게 아니라 걸려 있었다. 남자였다. 남자가 그를 봤다. 죽은 사람의 눈이었다. 가구라는 온몸을 떨면서 눈을 떴다. 비명이라고도 신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소리를 지른 것 같기도 했다. 온몸에서 땀이 쏟아지고 있었다. 가구라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늘 이렇다. 바로 그가 그림을 그리는 방바닥이다. 그가 잠든 후에 가구라가 눈을 뜬다. 그때는 늘 똑같은 꿈을 꾼다. 영원히 이어지는 복도와 미닫이문 꿈이다. 이 또한 늘 일어나는 일인데 가구라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다. 뇌 속에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그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옆에 있는 이젤을 올려다봤다. 한 소녀가 캔버스에 그려져 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머리 긴 소녀가 이쪽을 보고 웃고 있다. 그 눈에서는 인간이 지닌 안 좋은 기운 같은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르는 소녀였지만 가구라는 그 순수한 눈빛에 단숨에 빨려들었다. 이젤 바로 밑에 주스캔 2개가 나란히 놓여있다. 둘 다 비어있다. 그가 그런 걸 샀을 리는 없으므로 그림 속 소녀가 가지고 왔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일까? 언제부터 그 류와 친해졌을까? 가구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일어날 기운이 없어서 일단 벽에 기댄다. 그 자세로 실내를 둘러봤다. 수많은 그림을 벽에 기대두었다. 대부분 사람의 손을 그린 것이었다. 미나카미 교수가 제공해준 이 방은 이른바 류의 아뜰리에이다. 동시에 가구라에게는 인간 마음의 미스터리를 푸는 자료의 보고이기도 하다. 왜 류는 그림을 그릴까? 그림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아니, 애당초 류란 인물은 누구인가? 왜 존재하나?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 그런 점을 해명해야만 한다. 다시 소녀 그림을 바라봤다. 잘 그린 그림인 것 같다. 자신은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 그림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예술의 의미조차 모른다. 예술이란 단어는 그에게 하얀 커튼이다. 그 너머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머릿속에 있다.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가구라의 귓가에 되살아난다. 예술은 작가가 의식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반대이다. 예술은 작가를 조종해 작품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작가는 노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였다. 가구라 쇼고는 고고한 도예가라 불렸다. 신기술과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도기가 보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다작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한 작품만 남겼다. 그 자세와 예술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연히 작품은 인기가 많아 최고 수준의 가격이 매겨졌다. 개인전을 열면 고가의 작품부터 순서대로 팔렸다. 한편 가정생활에는 적합지 않은 인물이었다.
맞선 결혼을 했지만 아내는 금욕적인 생활에 실증을 느껴 남편과 아들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 가구라가 5살 때의 일이었다. 하지만 가구라는 아버지가 좋았다. 납득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흙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런데 가구라 쇼고의 작품이 어떤 시기부터 수집가 사이에서 자주 판매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작품 수와 맞지 않을 정도로 빈번했다. 미술품 조사위원회가 경찰과 손을 잡고 진상을 규명한 결과 위작이 대량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의 작품이 다수 확인되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재질, 굽는 방법까지도 일치했다. 가구라 쇼고는 같은 작품을 2번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위작의 출현은 가구라 쇼고 작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도예가 작품이 대량으로 복제되었다. 당연히 시장은 혼란해졌다. 마침내 조직적으로 위작을 제조하던 그룹이 적발되었다. 그들의 아지트를 조사한 수사원들은 그곳에 놓인 물건을 보고 크게 놀라고 말았다. 로봇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수 로봇이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소재의 발명으로 로봇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다. 그 중에서도 인간 손의 움직임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의수 로봇은 혁신적인 진보를 거듭했다. 손가락은 인간 신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게 움직인다. 그것을 거의 100% 재현함으로써 용도가 다방면으로 넓어졌다. 그 중 하나가 원격 수술이었다. 수술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의사가 특수한 글러브를 끼고 손가락을 움직이면 수술실에 설치된 의수 로봇이 의사의 손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의사는 모니터에 비친 환부를 보면서 평소처럼 집도하면 그만이다. 이 장치를 수술실에 설치하면 환자는 전 세계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위작 그룹의 아지트에는 놀랍게도 그 수술용 의수 로봇이 놓여 있었다. 다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가 조종하고 있었다. 범인들은 인류 도예가의 작품을 철저하게 분석해 그 구성 요소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따라 지시를 내리면 의수 로봇이 도예가의 손을 정확하게 재현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단순히 정교한 모방품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범인들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무명 작가의 이름으로 만들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 범인들은 컴퓨터와 로봇을 이용해 기존 도예가들이 만들 법한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해 수집가에게 팔려고 했다. 도예가와 미술 전문가들은 냉소를 금치 못했다. 복제 작품이면 손님을 속일 수 있겠지만 기계가 만든 오리지널 작품이라니 그런 것은 절대 예술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위작그룹의 리더 K라는 남자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시험 제작품과 도예가들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작품을 전문가에게 보여주면 된다. 로봇이 만든 작품을 판별할 수 있다면 졌다고 인정하겠다. 감옥에서 던진 도전장을 의외로 법원이 후원했다. 물론 위작 제작 자체는 범죄이지만 그 정교함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것이다. 즉 K에게는 이 실험이 자기 목을 조를 위험이 있었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실현시키고 싶다는 신념이 있었다. 사실 K는 매우 뛰어난 로봇 기술자였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 관련 특허를 몇 건이나 받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관련된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자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는 회사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둔 자신이
그런 식으로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업계 전체에 분노를 품었다. 위작 제작은 그런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로봇으로 완벽한 예술품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설령 형량이 무거워지더라도 그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다. 이 도전을 몇몇 전문가가 받아들였다. 경찰, 언론, 나아가 재판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감정 대회가 열렸다. K 일당이 만든 작품 10점과 도예가들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작품 10점이 전문가 앞에 진열되었다. 그들은 직접 작품을 충분히 음미하고 어느 것이 로봇이 만든 작품인지 판별했다.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알려졌다. 그때 화면에 떴던 문자를 가구라는 지금도 기억한다. 감정사 군단의 적중률은 48%. 진품과 위작을 구별할 확률이 반반이니 눈을 감고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요컨대 감정이 불가능함을 입증한 셈이었다. 감정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책임을 도예가에게 넘겼다. 요즘 도예가는 개성이 없다. 예쁜 작품은 만들지만 인간 냄새가 나질 않는다. 그러니 쉽게 모방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옛날 도예가가 만든 작품에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맛이 있었다. 이번 결과는 유감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0년 경력을 자랑하는 미술상의 말이었다. 로봇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인간이 로봇처럼 되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 일부 언론은 K의 말도 전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당연한 결과다. 놀랍지도 않다. 이 일은 미술계를 뒤흔들었다. 전문가조차 로봇이 만든 위작을 판별하지 못했으므로 도예품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그 불똥은 곧 다른 미술 공예품으로도 튀었다. 거의 모든 작품의 가격이 폭락했다. 초조해진 한 화가는 애당초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공예품과는 달리 회화는 화가의 이미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로봇이 위작을 만들 수 없다 라고 발언했다가 공예가의 빈축을 샀다. 이런 상황을 놓고 가구라 쇼고가 격노했다. 그의 분노는 패배한 감정사를 향했다. 무슨 한심한 소리를 짓거리나. 인간이 정성을 다해 만든 것과 기계가 만든 거 하나 구별하지 못하다니. 그러니 애호가들 비위나 맞추고 있는 것이다. 쇼고는 K 일당의 행위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고 단언했다. 예술이란 작품을 만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결정이다. 왜 감동받는가? 무엇이 마음을 건드리는가는 본인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그런데 가짜 예술이 판치면서 진정한 예술을 결정화하는 힘이 모두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중죄이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쇼고는 언론을 통해 K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무리 정밀하게 모사했더라도 자기 작품이라면 반드시 위작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K는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 라고 답했다. 얼마 전 감정 대결로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되었다는데 만족한 듯 했다. 법원도 또 대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쇼고에게 협력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한 TV 방송국이 초조해진 쇼고에게 접근했다. 자기들에게 가구라 쇼고 작품으로 여겨지는 도기가 몇 점 있는데 진품인지 판별해 달라는 것이었다. 쇼고는 난색을 표했다. TV 기획으로는 시청자를 납득시킬 수 없을 거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방송국 측이 작품의 진위를 미리 쇼고에게 알려주었을 거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의심할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의심합니다. 방송국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최대한 엄격하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괜한 걱정 마시고 감정에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진검승부를 펼치면 반드시
그 뜻이 전해질 겁니다. 결국 쇼고는 이 말에 결심했다. 가구라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해의 여름이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방송국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평소라면 호기심에 겨워 맘대로 돌아다녔을 테지만 그날은 계속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다. 타이틀 매치를 앞둔 권투 선수를 지켜보듯 기대와 불안을 품고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드디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생방송이었다. 리허설대로 사회자가 진행한다. 가구라는 관람석 구석에서 아버지의 진검승부를 지켜보았다. 긴장한 표정의 아버지 앞에 상자 3개가 놓였다. 그 중에서 위작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몇 개가 위작인지는 모른다. 쇼고는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상자에는 각각 그릇, 접시,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가구라의 눈에는 모두 아버지 작품으로 보였다. 먼 발치에서 봐서 그럴지도 모른다. 쇼고가 새 작품을 감정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감에 차 있다는 건 멀리서 보던 가구라도 알 수 있었다. 가구라는 안도했다. 아버지가 이겼다고 확신했다. 그럼 발표해 주시죠. 어떤 작품이 진짜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사회자가 쇼고에게 물었다. 쇼고는 똑바로 앞을 보고 입을 열었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전 답이 보였습니다. 방송국 측에서는 내 실수를 기대하고 이런 작품을 내놓았겠지만 놀아날 리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단언합니다. 여기 있는 새 작품은 모두 내 것입니다. 가구라 쇼고 작품이 분명합니다. 실로 당당했다. 가구라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아, 예. 그럼 이 가운데 위작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자가 자기적인 미소를 짓고 당황한 듯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쇼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두 진짜입니다. 결론에 변경은 없으십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작품에 관해서는 그것을 만들 때의 상황도 다 기억합니다. 내가 틀릴 리가 없죠. 그러시군요. 사회자가 프로그램 스태프를 슬쩍 봤다. 왜 저렇게 뜸을 들이지? 가구라는 초조했다. 아버지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빨리 답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아마 정답을 너무 쉽게 가려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자 측이 실망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모를까? 하고 가구라는 속으로 혀를 쏙 내밀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 있어 하시니까 저희도 더는 시간을 끌 의미가 없군요. 그럼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드디어 결심한 듯이 말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입술을 축이고 호흡을 가다듬듯 가볍게 숨을 쉰 후 말했다. 가구라 선생님, 놀라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세 작품은 모두 위작입니다. 진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잠겼다가 곧바로 소란해졌다. 그것은 가구라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후에 격렬한 혼란이 찾아왔다. 거짓말이야. 그가 읊조렸다. 하지만 가구라보다 아버지가 더 혼란스러워했다. 쇼고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눈은 커다랗게 벌어져 있었다. 멀리서도 충혈됐다는 게 보였다. 그런 말도 안 돼. 신음하듯 말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구라 선생님, 사실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조금 짓궂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두는 것보다 둘 중 하나만 준비하는 쪽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선택은 모두 가짜를 놓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의 답과는 정반대이죠. 사회자 말투에는 쇼구를 배려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가구라에게는 동정처럼 들렸다.
그것이 더욱 비참한 기분을 들게 했다. 쇼고가 갑자기 작품에 다가갔다. 그릇을 들고 고개를 흔들었다. 믿을 수 없어. 그럴 리 없어.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아닙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번에는 말투가 차가웠다. 믿기 힘드신 건 이해합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위작 그룹이 로봇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위작이라고? 쇼고의 눈에 살기가 돋았다. 그는 들고 있던 그릇을 높이 치켜들었다. 일찌감치 위험을 감지하고 뒤에 와있던 스태프가 그를 막았다. 깨보게 해줘. 깨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네. 수많은 스태프가 아우성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쇼고를 제지했다. TV 방송국이 준비한 차로 가구라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간에 주름을 잡은 채 계속 눈을 꾹 감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가구라도 말을 걸 수 없었다. 가구라 부자의 집은 니시타마에 있었다. 쇼와 초기에 지었다는 일본 전통 가옥을 사들여 고친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쇼고는 작업장으로 갔다. 가구라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등이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얼마 후 작업장에서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들려왔다. 게다가 뭔가를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났다. 가구라는 아버지가 자기 작품을 부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릴 수 없었다. 가구라는 붙박이장에서 이불을 꺼내 뒤집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구라는 이불에서 나와 작업장으로 갔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 작업장 앞에 섰다. 출입구는 미닫이 문이었다. 문을 열었다. 바닥에 독이 파편이 널려 있었다. 전장에 흩어진 사체를 연상시켰다. 작업장 중앙에 있는 작업대 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작업대 위에 아버지가 있었다. 가구라는 순간 아버지가 서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양발이 작업대 위에 떠 있었다. 가구라는 소음이나 고개를 들었다. 밖이 왠지 소란스럽다. 응급차라도 도착했나 보다. 이상할 게 없다. 이곳은 병원이니까. 머리를 흔들었다. 두통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또 나쁜 기억을 떠올리고 말았네. 하고 자조적으로 웃었다. 류에게서 의식을 되찾을 때는 늘 이 모양이다. 그 복도와 미닫이문 꿈을 꾼다. 다만 그 꿈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목을 맨 아버지의 사체를 목격한 직후의 기억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는 아버지 작업장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담요로 온몸을 감싸고 구석에 웅크린 채. 가구라는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몸을 흔들고 말을 걸어도 눈을 뜨지 않아서 병원에 연락했다고 한다. 왜 경찰이 출동했나? 누군가가 신고했기 때문이다. 자택에서 아버지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내용으로 보건대 전화한 사람은 가구라였다. 실제로 통신지령실 기록에도 신고자는 가구라 류에이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구라에게는 기억이 없었다. 사체 발견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경찰이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기억을 잃은 동안에 그는 전화를 걸기만 한 게 아니었다. 경찰들이 작업장에 들어왔을 때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였다. 가구라가 본 독이 파편이 모두 치워져 있었다. 자신이 그랬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너무 큰 충격에 패닉을 일으켰다는 게 당시 의사의 소견이었다. 그 사이 기억이 사라지는 일도 자주 있다고 했다. 다만 가구라의 경우가 특이한 점은 이상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극히 냉정하고 정확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신고받은 담당자도 초등학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사실을 전해 감탄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게 류가 처음으로 나타난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고 지금의 가구라는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무엇보다 당시의 가구라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이 커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친가 친척이 자신을 맡았는데 거의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도 가지 않은 채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처음에는 매일 슬픔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다. 그게 지나자 매일이 분노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위작 제작자들을 저주했다. 어떻게 복수할 수 없을까 고심했다. 그것도 지나가자 이번에는 공허함이 찾아왔다. 존경에 맞지 않던 아버지의 작품을 기계로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도대체 인간과 기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구성 물질이 다르다는 것 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마음이란 존재할까? 그럼 마음은 무엇인가? 뇌라는 물질이 만들어낸 행동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 그 증거로 뇌가 고장나면 정신에도 지장이 생긴다. 뇌 속 물질을 보충하면 우울증이 완화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가구라는 자기 손을 살펴봤다. 몇 시간씩, 며칠씩 계속 바라보며 장기와 뇌와 혈액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사색의 대상은 세포가 되었다. 얼마 후 그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그것이 유전자였다. 시설로 보내진 그는 유전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다. 대학에서는 유전자공학과 생명공학을 전공했다. 인간과 기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항상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21살 여름, 가구라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인간의 마음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인간과 기계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 단계였다. 기묘한 일이 시작된 것은 그 무렵이다. 괜히 정신을 잃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위 사람들은 몰랐다. 오히려 그동안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걱정했다. 어떨 때 정신을 잃는지는 가구라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졌다. 이윽고 자신이 정신을 잃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다. 주위 어딘가에 반드시 그림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낙서 같은 그림이었는데 점점 정교해졌다. 같은 연구실에 있던 여성이 누가 그렸는지 알려줬다. 집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연구실 불이 켜져 있어서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가구라 씨가 책상에 앉아 열심히 펜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손글씨를 쓰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뭘 쓰나 싶어서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가구라 씨에게 그런 취미가 있는 줄 몰랐으니 상당히 의외였어요.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방을 나왔는데 전부터 그림 그리기가 취미셨어요? 이 말을 듣고 가구라는 경악했다. 그녀가 자신을 목격한 건 정신을 잃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가구라는 인격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읽고 한 인물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미나카미 요지로였다. 미나카미는 다중인격 연구 분야에서 1인자였다. 가구라를 진찰한 미나카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자네 판단이 맞네. 자네 안에는 다른 인격이 살고 있어. 자네는 이중인격자야. 노크 소리에 가구라는 정신을 차렸다. 누가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가구라, 아직 안 일어났나? 류, 아직 거기 있어? 미나카미였다. 가구라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미나카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미나카미가 눈을 껌뻑이더니 입을 열었다. 큰일이 벌어졌네. 뭔데요? 미나카미는 마음을 다스리듯 심호흡한 뒤 가만히 가구라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이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당했어. 아사마는 도쿠라의 자동차 조수석에서 기바의 전화를 받았다. 둘은 탐문 수사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NF-13에 관한 수사였지만 수학은 전혀 없었다. 기바는 신세이키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사마가 물었다. NF-13 수사 과정에서 그 병원 이름이 나온 적은 없었다. 사건이야, 살인. 흉기는요? 권총. 입원 중인 환자 2명이 살해됐어. 아니, 정확히는 환자와 환자의 오빠야. 기바는 손에 든 메모나 다른 걸 보면서 말하는 것 같았다. 범인이 NF-13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몰라. 이제까지의 범행과 같은 권총인지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어. 아사마는 휴대전화를 쥔 채 얼굴을 찌푸리고 옆자리에 도쿠라를 봤다. 그렇다면 아직 저희가 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할에 맡겼다가 NF-13일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때 합동 수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 왜죠? 이번 사건은 관할에 맡길 수 없어. 경시청 수사 일과가 나설 일도 아니야. 사정을 아는 사람끼리 우선 대처할 생각이다. 사정이란 게 뭡니까? 자세히 말할 여유 없어. 일단 병원으로 가. 나도 지금 출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스 과장님도 갈 수 있어. 과장님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나 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 빨리 신세이키 대학병원으로 가. 말을 내뱉고 기바는 전화를 끊었다. 아사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도쿠라에게 행선지를 말해주었다. 신세이키 대학병원? 최첨단 의료로 유명한 종합병원이죠. 그런 곳에서 살인이요? 환자가 살해당했다는군. 개장말로는 범인은 아직 모르는 모양이야. 큰 병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환자를 사살할 수가 있을까? 아사마가 휴대전화로 뉴스 속보를 검색했지만 그 사건에 관한 정보는 없었다. 뭐라도 나옵니까? 도쿠라가 운전하면서 물었다. 아무것도 없어. 정보가 제한된 모양이야. 아사마는 휴대전화를 넣었다. 최근에는 정보를 조작하지 않는 한 경찰에 신고가 되는 순간 사건 내용이 인터넷에 뜨는 게 상식이다. 약 15분 후 두 사람이 탄 자동차는 신세이키 대학병원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아사마는 여기서도 일반 범죄 현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보통 경찰차가 빈 공간과 길거리에 잔뜩 주차되는데 한 대도 없었다. 낯익은 차량은 모두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물론 외부인은 그것이 경찰차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아사마는 경시청과 병원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주차장을 나와 기바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바는 이미 현장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정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뇌신경과 병동으로 와. 엘리베이터에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분 밝히고 자네만 올라오고. 저만요? 도크라는요? 기다리라고 해. 일방적으로 말한 후 기바는 전화를 끊었다. 도쿠라에게 통화 내용을 전하자 후배 형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당히 성가신 사건 같네요. 별로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처음부터 지명당한 나는 어쩌라고.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사마는 혀를 차고 건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시대로 뇌신경과 엘리베이터 홀로 가자 경비라고 적힌 완장을 찬 사복 형사가 서 있었다. 아사마가 신분을 밝힐 필요도 없이 아는 얼굴이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해? 아사마가 자리를 지키는 형사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단순한 살인 아니야? 자세한 건 저희도 모릅니다. 젊은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관할서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꼭대기층이라고? VIP 전용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향했다. 7층이 최상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눈앞에 통통한 배가 나타났다. 땅딸막한 체형만 보고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 남자가 돌아봤다. 아, 이제 도착했나? 기바가 불만이라는 듯 말했다. 서둘러 온 건데요. 현장은 어딥니까? 이쪽이다. 따라와. 장갑 끼는 거 잊지 말고. 기바는 바로 정면에 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문 옆에는 정맥 인증 시스템 패널이 있었다. 요컨대 평소에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였다는 뜻이다. 리놀륨을 깐 하얀 복도에서는 감식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감식팀 제복이 낯설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앞서가는 기바에게 조그맣게 물었다. 나중에 알려주지. 폴리스 라인이 쳐진 복도 중앙부를 기바가 빠져나간다. 아사마도 뒤를 쫓았다. 복도 끝에 짙은 갈색 문이 있었다. 그 옆에 인터폰이 붙어 있는데 기바가 장갑 낀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바로 안에서 문이 열리고 모르는 남자가 나왔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살이 거의 없다. 50살 전후일까? 흰 가운을 입은 걸로 보아 이 병원의 의사 같았다. 부하인 아사마입니다. 기바가 소개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을 소개했다. 미나카미 요지로라는 뇌신경과 교수였다. 미나카미의 요청에 따라 아사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수사 1과장 나스와 젊은 관리관이 와 있었다. 아사마가 더 놀란 것은 방 안의 상태 때문이었다. 벽을 따라 컴퓨터 모니터가 쭉 늘어서 있고 그 이외에는 커다란 책상과 의자와 소파 세트 뿐이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병실 아닙니까? 아사마가 말했다. 병실입니다. 미나카미가 대답했다. 다만 VIP실이라 환자가 원하면 뭐든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거라면요. 도대체 어떤 환자입니까? 그건 제가 직접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사마는 한숨을 쉬고 나스를 봤다. 이 자리에 있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었다. 설명하자면 길지, 아주. 나스가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에게도 경찰에게도 극히 중요한 인물이라네. 그렇군요. 그래서 VIP군요. 아사마가 바닥에 하얀 선으로 그려진 사람 형태를 내려다봤다.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소파 옆, 다른 한 사람은 커다란 책상 옆에서 총에 맞은 모양이다. 둘 다 주위에 피가 튀어 있었다. 아직 함부로 만지지 말게. 나스가 말했다. 사체를 운반해 갔을 뿐이지 본격적인 감식 작업은 이제 시작이야. 참, 밖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잘도 알아차렸군. 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표정으로 나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과경연에서 파견된 특별팀일세. 과경연이요? 거기서 또 왜요? 아무래도 경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까지 하나가 되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싶은 모양이다. 사체는 해부 중입니까? 그래, 다른 병동에서 하고 있네. 살해된 환자는 남성입니까? 환자는 여성일세. 오빠가 함께 살해됐어. 옆에서 기바가 사진을 내밀었다. 이 방이 찍혀 있다. 소파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은 30살 정도의 남자였다. 입 주위에 수염을 길렀고 머리를 총에 맞아 이마 한가운데에 시커먼 구멍이 나 있다. 책상 옆에는 뚱뚱한 여자의 사체가 있었다. 여자는 가슴에 총을 맞았다. 여성에게 폭행 흔적은 있습니까? 아사마가 물었다. 없었던 것 같네. 방 안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와 총을 쏜 모양이야. 도망치려던 흔적이 전혀 없어. 아사마는 머리를 긁적였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머리카락은 떨어뜨리지 말게. 감식 작업에 방해되니.
조동 수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할도 기동 수사대도 보이지 않네요. 목격 정보는 수집하고 있습니까? 그 점은 자네가 걱정할 필요 없네. 형사부장과도 이야기를 끝냈어. 대대적인 탐문 수사는 피하기로 했네. 그런 수사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번에는 소수 정예로 진행할 걸세. 지휘는 기박의장이 맞지만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는 자네였으면 하는데. 네? 제가요? 불만이라도 있나?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지금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NF13 연속 부녀자 폭행 살인 사건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듣건데 이번 사건은 NF13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한다고요? 아사마의 의문을 예상했는지 나스는 조금 표정을 풀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상의했네. 그쪽 사건은 다른 담당을 붙일 거야. 자네는 이번 사건에 전념해 주길 바라네. 왜 저입니까? 정부 관련 일이라면 다른 적임자가 있을 텐데요.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다른 곳에서 소리가 들렸다. 방 안쪽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아사마도 아는 남자가 나왔다. 하얀 얼굴에 찢어진 눈, 넓은 이마, 경찰청 특수분석연구소의 시가였다.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 위해 아사마는 일부러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그쪽도 불려오다니. 역시 VIP가 살해되니 모이는 얼굴도 아주 호화롭군요. 아니요. 이 방에는 경시청 사람보다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스 과장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불려온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부른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 아사마가 얼굴을 찌푸리자 시가는 나스 일행을 봤다. 피해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주시면 좋겠소. 나스가 말했다. 우리도 조금 전에 들은 게 전부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아사마는 깜짝 놀라 물었다. 피해자가 특수분석연구소의 관계자입니까? 시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대로입니다. 아니, 관계자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두뇌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스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뇌라. 그렇게 말한 직후에 아사마는 이 자리에 모인 인물들이 의문스러워졌다. 특수분석연구소에 관한 일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남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사마가 시가에게 말했다. 그쪽 파트너가 안 보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와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할 상태는 아닙니다만. 무슨 소립니까? 시가는 잠자코 자신이 나온 문을 바라봤다. 아사마가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곳은 침실이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있다. 아마 살해된 남매가 사용했으리라. 하지만 아무도 없어야 할 침대 한쪽에 웬 남자가 누워있다. 눈을 감아서인지 그늘 있는 표정은 사라졌지만 가구라 류에이가 틀림없었다. 특별 감식팀의 현장 감식 작업을 위해 아사마와 다른 일행은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같은 병동 4층에 미나카미가 관리하는 정신분석연구실이 있다. 그곳 응접실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기절? 가구라가 사체를 보고 기절했다는 말입니까? 아사마가 미나카미의 얼굴을 다시 봤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는 곧바로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본 직후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미나카미의 말에 아사마는 어리둥절했다. 그 자신만만한 사람이 그렇게나 신경이 예민하다니. 그의 신경은 매우 섬세합니다. 미나카미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아니요, 복잡합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단순히 가구라를 감싸려는 것 같지 않아서 아사마는 미나카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시가가 끼어들었다.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밝혀두죠. 피해자는 가구라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살해되었다는 걸 알고 기절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괜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빨리 좀 알려주시죠. 살해된 다테시나 남매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시스템에 두뇌를 만들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아사마가 목소리에 짜증을 실었다. 시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던 파일을 집어들었다. 거기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사마 앞에 놓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인쇄한 것 같았다. 기사와 함께 뚱뚱한 아가씨의 사진이 실려있다. 지방 무게로 눈꺼풀이 늘어지고 늘어진 턱에는 여드름이 나있다. 카메라에서 시선을 돌린 탓에 아주 퉁명스러워 보인다. 사진 밑에 다테시나 사키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이번 피해자입니까? 아사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다만 14살 때 사진이니 9년 전입니다. 시가가 대답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세이키 대학은 월반이 가능합니다. 다테시나 사키는 중등부 재학 중에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이건 그때 기사입니다. 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수학 천재 소녀가 나타났다고. 아사마가 서류를 들었다. 다테시나 사키의 박사 논문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그는 거기에 적힌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건 그렇고 중학교 시절 사진 같은 걸 보여줘야 소용없습니다. 좀 더 최근 것은 없습니까? 아사마의 질문에 시가가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진은 없습니다. 다테시나 사키는 결코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도 인터뷰 진행자가 몰래 찍은 겁니다. 대학 측이 항의해서 바로 기사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사진은 대학 측이 항의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히기를 싫어했다는 거군요. 그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미나카미였다. 두려워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왜요? 그 사진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다테시나 사키는 얼굴 오른쪽에 커다란 반점이 있었습니다. 뺨 전체에서 목덜미까지 퍼져 있었으니 꽤 범위가 넓죠. 게다가 짙은 보라색이라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빨리 수술을 받았다면 그렇게나 두드러지진 않았을 테지만 부모에게 그 정도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미나카미의 말을 들은 후 아사마는 다시 사진을 봤다. 숨어있던 카메라의 존재를 몰랐음에도 다테시나 사키는 오른쪽 얼굴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인터뷰 진행자에게 보이는 게 싫었던 모양이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지만 사진 속 소녀는 외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아사마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 반점 때문에 다테시나 사키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왔습니다.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몰라 강렬한 자기 혐오에 시달리며 속앓이를 했죠.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세상을 떠난 데다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은 성격이었던 점도 관계 있을 겁니다. 그녀는 11살 때 이 병원에 왔습니다. 미나카미가 조용히 말했다. 이른바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입니까? 미나카미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말을 쉽게 사용하는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막연하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경우는 강렬한 마음의 외상이 뇌신경 손상을 일으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극히 이른 단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선천성 뇌기능 장애와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폐증과 비슷합니다. 자폐증이 외적 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다테시나 사키에게는 원래부터 유전적 요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사마는 신음을 흘리며 팔짱을 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병력을
제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우 필요합니다. 시가가 대답했다. 지금 미나카미 교수님은 다테시나의 병력에 대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병력은 곧 그녀의 경력이기도 합니다. 천재 수학자로서 말입니다. 병력이 동시에 경력이라고요? 다테시나 사키가 단순한 자폐증 소녀에 지나지 않았다면 미나카미가 이야기를 재개했다. 다른 환자와 똑같이 다뤘겠죠. 적어도 전용 병실을 주고 학비와 생활비까지 원조하고 신세키 대학 초등부에 넣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천재였다는 말씀입니까? 미나카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자폐증 아이가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천재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테시나 사키는 엄밀하게 따져 자폐증이 아니므로 처음에는 그쪽 자료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관심 있는 것들을 찾는 작업을 했죠. 그러자 뜻밖의 분야에 강한 관심을 나타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미나카미의 말로는 오빠인 다테시나 고사쿠가 동생이 수학에 강한 애착이 있다 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는 대신 수학책을 파고들어 다양한 난제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운슬링 대신 수학 교수와 토론하게 했습니다. 사람과 접촉을 지극히 꺼리던 다테시나도 상대가 수학자라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발견을 이루었죠. 당시 상황이 떠올랐는지 미나카미가 점점 열변을 토했다. 발견이요? 천재적인 두뇌의 발견 말입니다. 다테시나 사키와 대화한 교수는 그녀가 이미 대학 교수 수준의 이해력을 갖췄다는 걸 알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다는 사실도요. 교수는 곧바로 대학의 고위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테시나를 특별대우 장학생으로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초등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 박사 학위를 따서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처음부터 지켜본 우리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지만요. 중학생 여자아이가 말이죠. 아사마가 고개를 흔든다. 수학 지식은 제로에 가깝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만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천재 소녀가 특수분석연구소와 어떻게 관련을 맺은 겁니까? 거기서부터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시가가 이어받았다. 국민의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아주 작은 단서에서 범인을 찾아낸다. DNA 수사 시스템 구축은 10년도 더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와 한 유전자 분석공학의 우수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연구자의 이름은 아사마 형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순간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가의 날카로운 눈매를 보고 떠올렸다. 아, 사치를 보고 기절했다는 그 오빠. 아시는 바대로 DNA 수사 시스템은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검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분야는 가구라의 노력으로 순조롭게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색 시스템 쪽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DNA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장래에는 1억 명,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사람의 DNA를 다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수치화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 검색과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모자 관계인지 알아내는 데만도 숙련된 과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할 것인가? 계산에 시간이 걸려서도 안 됩니다. 물론 절대로 잘못된 결론이 내려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히 암호화되어야 합니다. 완전이라 함은 해독 가능성이 제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DNA 수사 시스템 구상 자체를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좌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사마는 속내를 꾹 참아 넘겼다. 바로 그럴 때 가구라가 다테시나 사키와 만난 겁니다. 그녀가 발표하려던 연구 논문을 읽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수학 이론을 응용하면 방대한 수의 DNA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완전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다테시나 남매와 손을 잡자 탁상 공론에 가까웠던 우리 아이디어가 단숨에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다테시나 남매는 병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거의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아사마 형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DNA 수사 시스템은 실용화되었고 지금은 범인 체포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습니다. NF13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사마가 양손을 펼쳤다. 그 탓에 오늘 아침에도 탐문하느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불려왔고요. NF13의 원인은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 부족입니다. 국민의 이해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아, 그건 됐습니다. 사정을 잘 알겠습니다. 과연 정부에게도 경찰에게도 중요한 인물이 살해됐군요. 이제 자네를 수사주임으로 임명한 이유도 알겠지? 나스가 말했다. 이 병원이 DNA 수사 시스템과 관련됐다는 사실은 극소수밖에 모르네. 사건은 공표되지도 않아.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사고로 해둘 걸세. 수사팀을 꾸리긴 하지만 다테시나 남매가 여기서 뭘 했는지는 수사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네. 잠깐만요. 그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자네가 아니야. 자네는 내 지시를 따르면 돼. 아사마는 커다란 한숨소리를 상사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죠? 사정을 알았으니 평소대로 하면 되네. 나스가 말했다. 현장을 조사하고 관계자에게 사정을 듣는다. 감식 결과를 검토해 보고한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저 혼자 합니까? 수사팀을 만들라고 했잖아. 몇 명이든 쓰고 싶은 만큼 써. 예산도 걱정하지 말고 기바와 상의하게. 아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사원이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아사마, 옆에 있던 기바가 호통을 쳤다. 아, 됐네. 하고 나스가 말리는 신용을 한다. 어려운 수사라는 점은 잘 아네. 그래서 자네에게 맡겼어. 자네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 있다면 좀 알려주게. 한심한 소리를 한다 싶어 아사마는 상사를 노려보았다. 그들이 아사마를 선택한 것은 그가 이미 DNA 수사 시스템의 내부 정보를 알기 때문이다. 형사 부장님에게 보고해야 하니 이만 실례하겠네. 나스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그런데 방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아사마를 내려다봤다. 뭐든 알아내면 바로 알려주게. 내 방을 수사본부라고 생각해. 나스가 관리관과 함께 나간 후 기바가 물었다. 수사팀에 넣을 인원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하지. 다 정해지면 극비 사항에 속하지 않는 부분의 수사를 시작할 거야. 자네는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줘. 미나카미 교수가 도와줄 걸세. 현장은 특별 감식팀이 알아서 할 거고 부디 관계자 아닌 사람에게 사건을 흘리지 마. 자네뿐만 아니라 나와 과장님 목도 날아가. 그렇게 말하고 기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떠났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가도 말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부르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아사마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도로 넣었다. 금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나카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 재떨이를 들고 왔다. 이걸 쓰세요. 아사마의 눈이 커졌다.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고 미나카미가 말했다. 여기는 환자의 정신을 살피는 곳입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
위법이 아닌 한 원하는 걸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든 수화기든. 살았다고 중얼거리면서 아사마는 담배를 물었다. 힘든 일을 맡으셨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 말씀하십시오. 미나카미의 말을 들은 아사마는 연기를 내뱉고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DNA 수사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저는 단순히 다테시나 사키의 담당이일 뿐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카운슬링 하는 정도? 그러니까 대화 상대죠. 사체는 교수님이 발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경비원이 발견했습니다. 이 병동을 전담하는 경비원이 있습니다. 아, 예. 그 경비원 입단속은 잘 시키셨을까요? 아사마는 고개를 기울였다. 아마 괜찮을 겁니다. 왜요? 그 경비원은 다테시나 남매가 특수 분석 연구소와 작업을 시작하면서 시가소장이 들여온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철저하다고 아사마는 생각했다. 경비원실은 1층에 있었다. 비상 출입구 바로 옆이다. 창구가 있지만 미나카미는 그 옆에 있는 문을 열었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비원이 책상에 앉아 뭔가 적고 있었다. 이쪽은 경찰분이시네. 미나카미가 아사마를 소개했다. 조금 전 일로 도야마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는데 지금 시간이 되려나? 괜찮을 겁니다. 젊은 경비원이 대답했다.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었다. 미나카미는 노크라고 열었다. 경찰분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안에 대고 말했다. 안에서 들어오시라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카미가 아사마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문 너머는 2평 반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모니터가 쭉 놓였고 그 앞에 40 전후로 보이는 남자가 제복을 입고 앉아있다. 도야마라는 성을 쓴다는 건 이곳에 오기 전에 미나카미에게 들었다. 파이프 의자가 있어서 아사마는 미나카미와 함께 앉았다. 사체를 발견했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미나카미가 말했다. 도야마는 알았다고 하고 아사마를 봤다. 갑자기 7층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카메라요? 네, 하고 도야마는 뒤에 있는 모니터를 돌아봤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내부의 복도, 엘리베이터 곳곳을 감시 카메라로 모두 체크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상황을 보러 가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아사마가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정말 엘리베이터 내부와 각 층 복도가 보였다. 선명한 영상에 시각까지 표시되어 있다. 녹화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24시간 분량을 하드디스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층 카메라가 이상해졌다는 건 이 모니터입니다. 도야마가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현재 아무것도 비추지 않은지 시커먼 상태였다. 원래는 7층 복도를 비춰야 합니다. 7층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VIP실 출입구가 보이는데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나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각은 그대로 표시되기에 메모해뒀습니다. 도야마는 옆 책상에 놓아두었던 종이 쪽지를 들었다. 오후 6시 12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처음에는 모니터가 고장났나 싶어서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모니터 문제가 아니라서 상황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만진 시간도 2, 3분에 불과합니다. 도야마의 말에는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질책을 받을 때의 대비가 숨어 있었다. 직접 가셨습니까? 네, 그동안 모니터는 밖에 있는 경비원이 대신 감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7층까지 올라갔겠군요.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겉으로 봐선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VIP실 상황이 걱정돼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VIP실 출입구는 정맥 인증 시스템을 갖추었던데 무슨 이상이라도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경비원 중에서도 제 것만 등록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실 인터폰이 나와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려고 노크도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도야마는 일단 말을 끊고 입술을 축인 뒤 계속했다. 그래서 문을 열었다가 두 사람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연락하셨습니까? 아사마의 질문에 도야마는 고개를 저었다. 다테시나 남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규정상 가장 먼저 특수분석연구소 시가 소장님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경찰청에는 시가 소장님이 연락하셨을 겁니다. 아사마는 미나카미와 얼굴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 시가는 경찰청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리자면 아사마가 말했다. 한 대가 꺼지기 직전까지 당신은 모든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었죠. 다른 모니터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다거나요. 도야마는 조금 표정을 풀었다. 그랬다면 즉시 행동했겠죠. 그야 그럴 거라고 아사마도 동의했다. 하지만 여러 모니터를 혼자 감시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도야마가 순순히 인정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부터 녹화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도야마는 모니터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조작 패널 위에 있는 스위치와 조그 다이얼을 조작했다. 여러 모니터가 동시에 정지 화면이 되더니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때까지 시커맸던 7층 모니터에도 영상이 나타났다. 도야마는 일단 거기서 영상을 멈췄다. 보시는 대로 18시 12분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직후에 영상이 꺼졌습니다. 아사마가 수긍하고 다른 모니터를 확인했다. 사람이 보이는 층도 있지만 보기에 이상한 점은 없었다. 이 시점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은 없다. 조금 더 앞으로 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그 다이얼을 돌리면 되니까 원하시는 데까지 되감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도야마는 조작 패널을 가리켰다. 아사마는 모니터를 노려보면서 신중하게 조그 다이얼을 돌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는 인물은 없었다. 사람들은 주로 4층 이하에서만 오가고 5층부터는 전혀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5층과 6층은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사마가 미나카미에게 물었다.
6층은 컴퓨터실과 자료실입니다. 다텟이나 남매방의 단말기는 6층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도야마가 옆에서 덧붙였다. 가끔 남매 중 한 명이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5층은요? 예전에는 연구실이었습니다. 도야마가 대답했다. 예전이라면 인간 게놈을 연구하던 그룹이 사용했습니다. 미나카미가 말했다. 연구가 일단락돼서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5층은 다른 그룹이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고죠. 그것 참 돈이 많이 드는 창고네요. 뭐라고 하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위층에 다텟이나 남매가 있으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VIP실을 가능한 한 격리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나카미가 수긍했다. 아사마는 모니터로 시선을 옮기고 조그 다이얼을 계속 돌렸다. 표시된 시각은 이미 사체 발견 시점에서 4시간 이상 앞이었다.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아무도 없던 5층 복도에 갑자기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사마는 영상을 재생했다.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다. 안쪽 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서더니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영상을 돌려 옆 얼굴이 보이는 위치에서 정지시켰다. 이건 아사마가 자기도 모르게 신음했다. 아는 얼굴이었다. 가구라네요. 미나카미가 말했다. 5층을 창고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가구라 뿐입니다. 저 녀석, 그는 5층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미나카미는 어깨를 으쓱였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니까요. 환자요? 가구라는 제 환자입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교수님은 분명 뇌신경과이시죠? 아사마가 미나카미의 메부리코를 바라봤다. 가구라는 뇌에 특별한 물리적 손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신 부분에서 비일반적인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그 경우 증상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5층에 가는 겁니다. 저 방은 그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방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가구라가 나온 후에 그가 남긴 것을 제가 분석합니다. 남긴 것이요? 그게 뭡니까? 아사마의 질문에 미나카미가 이상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냥 물어봐 두는 겁니다. 미나카미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위험 있는 표정이다. 저는 이번 사건과 그의 증상이 관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대응이다. 아사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역시 가구라의 병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순한 흥미였을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교수님이 아까 그러셨죠. 그의 신경은 매우 섬세한 데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고요. 네, 그건 병을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미나카미는 시선을 회피했다.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어합니다만. 싫어한다고요? 하지만 병이라고 자각하니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죠. 그에게는 연구입니다. 자신을 이용한 신비한 연구. 아니, 이제 그만하죠. 더 얘기해봤자 당신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미나카미는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